어느 날 갑자기 괴한이 집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들의 가족을 해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은 조금은 무섭고도 기이한 하나의 살인사건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 발생 23년이 지난 지금도 미제로 남아있는 일본의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입니다. 때는 2000년 12월 31일 오전, 자신의 딸이 전화를 받질 않자 딸의 집에 방문한 어머니는 집의 처참한 풍경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딸 야스코를 비롯해 사위 미야자와 미키오 그리고 손자 손녀인 니이나와 레이가 잔혹하게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다소 잔인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신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바로 1층에서 발견된 미키오 씨는 머리, 얼굴 등의 상반신과 엉덩이, 다리를 포함한 하반신을 칼로 무참하게 난도질 당했는데 시신 주변엔 피가 잔뜩 쏟아져 있었고 아스코와 니나는 2층에 쓰러져 있었으며 얼굴과 목 등 상반신을 중심으로 위쪽부터 칼끝이 부러진 식칼로 수십 번 찔린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레이의 시신은 2층 침실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목을 졸려 사망했다고 추정되어지는 이유는 그나마 시신의 상태가 온전했으며 칼에 찔린 상처 또한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살인을 했음에도 현재까지도 범인이 잡히지 않았는데요. 어째서 범인이 잡히지도 심지어 목격자조차 나타나지도 않은 이런 미제 사건이 되었을까요? 우선 이 가족이 살던 곳은 카미소시가야 3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옆집과 딱 붙은 2층짜리 주택이었는데요. 이 가족의 옆집엔 야스코 씨의 친정어머니와 언니 부부가 살았었다고 합니다. 이 구역에는 200여 가구의 집들이 있었지만 공원 토지 확대 사업으로 재개발이 확정되어 다른 주민들은 모두 이사를 가고 총 4가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은 매우 적막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추정하는 범행 시각은 12월 30일 오후 11시경입니다. 그는 공원의 펜스를 발돋움 삼아 피해자의 집 2층 욕실로 침입했습니다. 그 펜스 주변에 나뭇가지가 꺾여 있었는데 창문 아래 지면에서 범인의 발자국이 발견되어 있었고 욕실 문에는 방충망이 있었지만 뜯겨져서 지면에 떨어진 채로 발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11시 무렵 근처에 살던 주민이 다투는 듯한 소리를 들었고 옆집에 살던 어머니와 언니 부부가 30분경에 쿵 하는 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2층으로 침입해서 2층 방에서 자는 아들을 목 졸라 죽인 후 2층에서의 소란을 듣고 1층에서 달려온 미키오에게 달려들었으며 미키오는 격하게 저항하며 범인과 싸웠으나 칼을 지닌 범인에게 무참히 찔렸다고 합니다. 부러집 앞칼날은 미키오의 머리 부근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범인도 자신의 칼에 오른손을 찔려 상당히 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미키오를 살해한 뒤 범인은 사다리를 타고 3층 로프트 방으로 올라가 잠자던 야스코와 니이나를 한 번에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끝이 부러지고 휘어진 칼로는 제대로 공격하기 어려워 다시 2층 주방에서 식칼을 찾았고 경상을 입은 두 모녀는 도망치고자 사다리를 내려오다가 범인과 마주쳐 마구잡이로 난도질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이후에 니이나의 피가 묻은 휴지가 발견이 되었는데 범인이 도주한 사이 야스코의 딸의 상처를 치료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범인은 회칼로 찌를 때 일반적인 사건과는 달리 위에서 아래로 찌르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칼을 역수로 쥔 채 내리찢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가족에게 원한이 있는 관계의 사람이었을까요? 범인의 신장은 175cm 전후의 키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시도하다 손을 다쳐 묻은 혈흔으로 추정해 볼 때 혈액형은 A형이라고 판명이 난 남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15세에서 35세의 나이로 추정했으며 범행 수법으로 보아 엄청 대담하며 뻔뻔하고 윗옷을 벗어서 가지런히 접어놓은 성격으로 보아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여집니다. 그의 지문이 수십 개가 나왔으나 기존 범죄자들의 지문 데이터와는 일치하지 않아 전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범행 후 자택 안에서 일가족의 물건들을 사용하고 대담하고 엽기적인 행동들을 했는데요. 일가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냉장고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든 음료와 멜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5개가량 꺼내 먹은 흔적이 있었으며 범행 중에 껌을 씹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오른손에 상처로 생긴 출혈을 자택에 있던 생리대를 이용해 지혈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고 범행 후에는 자택에서 대변을 보았는데요. 그는 변을 보고 물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2층 거실 소파에서 신용카드와 수첩, 은행 예금 통장,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이 표시된 서류들을 분류해 놓았으며 2층 거실 소파에서 수면까지 취했습니다. 1층 서재에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을 한 흔적 또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기록은 피해자의 회사 사이트와 대학 연구실 홈페이지 등이었으며 극단 4개의 무대 티켓을 예약하려다 실패했을 가능성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범행 후 유류품들 또한 많이 남겼으나 검거가 될 만한 실마리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범인이 한국인일 가능성에 있어서였습니다. 범인이 범행 당시 신었던 신발은 슬레진저라는 영국 브랜드였는데 한국에서 1998년 10월부터 2000년 11월 사이에 4,530켤레를 제조하여 판매했으며 한국에서만 한정판으로 판매되어졌다고 합니다. 2015년에 발매된 세타가야 일가 살인사건 15년째의 새로운 사실의 저자인 저널리스트 이치하시 후미야의 말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인은 제일교포 출신으로 지하 세계에서 암약하는 부동산 중개인이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46세의 카네다 히데미치라는 인물이며 이자에게 사주를 받아 범행을 실행한 자는 이인은이라는 32세의 경기도 수원시 출신의 남자라고 합니다. 그가 이인은을 범인으로 지목한 7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 범인이 신었던 슬레진저는 한국 한정 판매품이었으며 힙색이나 모자 등 범인의 유류품은 한국 제품이 많다. 둘째, 현장에 남겨진 점퍼 주머니에서 이인은의 본가가 있는 한국 경기도 수원시 주변의 것과 유사한 토사 입자가 검출되었다. 셋째, 미야자와 씨 집에서 발견된 지혈대의 라텍스 고무 파편과 블레이테스탄트 부츠의 가죽 조각, 심지어 감정결과 범인이 현관문 자물쇠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스위스제 육군 나이프는 군대의 장비품으로 판명되었다. 넷째, 미야자와 씨 집에서 미세한 분말이 검출되었는데 벤제도린이라는 마약으로 밝혀졌고 이인은 역시 약물 중독자였다는 의혹이 있다. 다섯째, 힙색 안에 부착된 특수한 필름 조각과 티탄산 바륨의 미세한 분말이 모두 사용되는 곳은 인쇄 가공 공장인데 이인은 역시 이 사건 전에 인쇄 가공 공장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 여섯째, 이인은 범인의 유류품과 같은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던 데다 동료들에게 자신을 키드라고 하고 다녔으며 범인이 손수건에 뿌렸던 향수인 드러커 누어를 애용했다는 정보가 있다. 일곱째, 이인은이 사건 전인 12월 상순에 연극을 보러 방문한 스기나미구의 연극 스튜디오 주변에서 범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사건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한국으로 조사원을 파견했으나 한국의 전과자들의 지문과 대조해보니 지문이 동일한 전과자 기록은 없었으며 지금도 신규 지문이 등록될 때마다 대조 중이지만 일치하는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의 주장대로 서울에 거주한다는 것까지 안다면 범인을 못 잡았음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의 이름 또한 흔치 않은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지문을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을 대조했을 때 지문이 비슷한 사람이 나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저자를 포함한 몇몇 네티즌들은 반일 감정으로 한국에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과연 범인은 정말로 한국의 살인 청부업자의 소행이었을까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세타카야 일가 살인사건. 사건 당일 오후 5시 20분 노부니코역 열차 안에 오른손에 반창고를 붙인 남자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아사쿠사발 쾌속열차에서 승객 20명과 함께 하차했으며 역 사무실에서 역무원에게 치료를 받았다는 목격자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유족들은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도록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38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사건 현장을 지키고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날의 범인은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아직까지도 그는 살아는 있을까요? 정말 많은 증거를 남긴 범인이지만 마치 공기 중에 연기처럼 사라진 범인. 그의 존재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박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